제3지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제3지대가 손을 잡고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했어요. 예상하셨나요? 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3지대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저는 물론 이제 제3지대가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낙연 대표라든지 선의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정말 개혁하고 싶다.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 보자 해서 통합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전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현실 정치에서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제3지대는 결국에는 양 진영을 비난하면서 또 다른 중간 진영 하나만 추가했을 뿐이고 결국엔 정체성 혼란이 올 거예요. 보수 정당이냐 신보 정당이냐 이렇게 물음에 답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대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던 총리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장 질문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뭐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지만 류호정 의원하고도 이준석 대표하고도 이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가부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사안마다 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러면 정체성 혼란이 올 거고 선거가 끝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다시 본래 진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면 결국엔 제3지대 정당들은 거래 정치를 일삼아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본래 정당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제3지대의 그러한 선의를 갖고 시작했겠지만 그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부적으로 화학적 결합하기는 좀. 그러니까 도대체 개혁신당의 주류 생각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젠가요? 류호정 의원은 주류가 될 수 없다라 이런 발언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개혁신당의 주류의 생각이 뭔지 이걸 밝혀야 되는데 끊임없이 아마 정체성 혼란이 오겠죠.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각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가치나 이런 이념적인 질문들이 들어가게 되면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 네, 택시비 한 3만 원 넘게 쓰고 많이 막혔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이 저희가 좀 이제 땡겨서 좀 빨리 시작하기도 했고 마침 또 항상 또 빨리 오시는데 오늘따라 좀 뭔가 이런 일이 또 있네요. 빈센트님이 택시에서 내려서 스튜디오까지 보통 4, 5층에 저희 라디오국은 10층에 있습니다. 10층에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로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가끔 먹통일 때가 있는데 오늘 좀 빨리 도착한 것 같네요. 다행히. 다행입니다. 네.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제 제3시대 합당 이제 통합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직전까지만 해도 다들 안 될 줄 알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결국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시간 끌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본인들도 좀 궁색하잖아요. 아예 완전 다른 정치적인 성향과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호 3번이라는 그 명목하에 갑자기 합쳐지는 거. 사실 그건 너무 정말 아무리 이제 정치가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기계공학적, 정치공학적인 그런 싸움이니까 국민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설 연휴를 제가 봤을 때 디데이로 정해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뉴스를 좀 터뜨리기 위해서 뭐 일부러 그 사이에 갈등의 국면도 만들고 또 뭐 같이 안 갈 것처럼 위장도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통합을 하게 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러운 혼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막 언제까지 답을 달라 이래가지고 촥 모아가지고 뭔가 탁탁탁 일정대로 좀 압박을 여러모로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긴 한데 여론조사를 보면 제3지대 개혁신당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5%대 전후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제3지대의 미래에 대해서 그럼 혼종이라서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선거 건가요? 끝나고 해체 수순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한 지금 그 퍼센테이로지라면 한 5석, 4석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상하시고. 박선미 책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4석에서 5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그건 이제 결과 같은 것이고 이제 과정을 봐야죠. 공천을 그렇다면 소위 말해 어떻게 나눠서 할 거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각 세력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지금은 합쳐져 있지만 서로가 이제 서로 있던 당에서 뭔가 사람들이 영입하거나 할 때 사실 분명히 일정 정도 약속을 하고 데려갈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에 있다가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새로운 미래, 과거 새로운 미래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약속들을 받고 분명히 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 각자가 해온 약속들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그것을 조율할 거냐. 분명 타협할 수 없는 선들이 있을 거다. 거기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거냐. 그런 면에서 지금은 통합이 되었어도 사실은 속은 서로 좀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같은 거 이제 뉴스 나오잖아요. 사진 뉴스 보면은 아직도 좀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그 모습 자체가 예, 모습 자체가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첫 최고위를 취재 갔던 기자님을 제가 만났는데 기자님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 합쳐지기는 합쳐졌는데 화학적 결합은 아직 한참 먼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실제로 서로 좀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서로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합당을 했지만 서로가 좀 불만족스러운 거죠. 어색한 사이. 그렇죠. 어사인 거죠. 어사. 네. 좀 우리 친해지길 바래 뭐 이런 단계인 건가요? 근데 약간 친해질 생각이 서로 없기도 한 그런 것 같기도 이제 합니다. 비례대표 결정 순번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뇌관이 될 거고 아마 진영 간의 대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정치가 될 텐데 선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갈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비례대표에서 많은 의석수를 배출해야 되잖아요. 각자 그 분파가 다른 와중에 각자의 분파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 권한 가지고 아마 갈등이 심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뺄셈이다, 곱셈이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득실을 따졌을 때 제3지대가 모두 합쳐서 뭐 중텐트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합쳐서 빅텐트로 가야 되는 이유는 지지율을 사실 더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확장 가능성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체성의 혼란을 빚으면서까지 그래도 확장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그래도 본인들이 있었던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결국 선택을 그래도 크게 가자 거니까요.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각자 뭐 근거가 있고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과거에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을 해봤잖아요. 그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정체성 혼란만 계속 이어졌고요. 지금 제3지대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돼서 개혁신당의 지지율 조사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잘못된 만남인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을 만남. 네, 했었는데 서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뭐 모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정이 되게 저는 어색했다고 생각해요. 과정이. 네, 네. 뭐 서로 싸우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것만 있고 화해하거나 뭔가 서로의 협의점을 찾아가는 그 결과물은 없이 그냥 기호 3번을 향해 달려가는 그냥 저는 그 욕심만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에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로 일종의 그냥 목적을 향해서 일단 무조건 통합하자 이렇게 된 모양새라 결국에 이건 약간 시한폭탄 같은 거죠. 이미 존재하는 이 갈등의 뇌관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아마 공천 과정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책도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또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나가는 메시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생각하는 결이나 그 협의점을 찾은 상태가 아닌 채로 이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아마 지지층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요. 내가 지지했던 세력은 이 세력과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세력인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지지층을 약간 더해서 불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서로가 합당함으로써 서로의 지지층을 좀 깎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은미 오셨으니까 이제 민주당 공정 상황 잠깐 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천 적합도가 낮은 의원들에게 전화 걸어서 불출마 권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든지 고 김근태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라든지 이종걸 전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뭐 쇄신 공천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대표가 직접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결심이 섰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를 보거나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종 통보를 하는 격이잖아요. 대표가 전화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런 면에서 공천에 있어서 좀 결심이 쓰셨구나.
기조를 잡는 데 있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 뭐 SNS에 뭐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메시지죠. 인적 쇄신 하겠다. 인적 쇄신 하겠다. 이거는 물갈이 하겠다. 저는 그 의지를 읽혔습니다.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돌렸다. 앞으로도 돌리거나 아니면 더 직접적인 의사표명이 저는 뭐 공개 메시지로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이제 좀 공천에 있어서 좀 역동성이 발현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출연 때 이제 설 연휴 끝나면 본편 시작될 거다 하는데 이제 본편이 시작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본편이 시작됐다. 전화가 뭐 오면 그동안은 약간 예고편이었고 이제는 이제 본편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공천에 있어서 대표의 의중 같은 것들이 잘 읽히지 않는 시간들이었어요. 물론 연초에 이제 워낙 험한 일을 겪으셨다 보니까 뭐 건강 회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침묵이 이제 길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직접 어떤 답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보여주는 하나의 큰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당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있고 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야당은 사실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야당의 공천이 더 잡음이 많았던 것 같고, 본편이 이제 시작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시작도 안 했다. 예, 여기 대해서 이제 뭐 문명 갈등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갈등들이 앞으로 더 세게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그 위성 정당의 순번을 정하는 문제도 컨트롤이 되게 어려울 거고, 그 갈등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지금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번 총선 진두지휘하는 방안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해찬 고문의 역할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이해찬 대표님 때 당직을 맡아서,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상근부대변인을 맡았을 때가 이제 이해찬 대표님 때였어요. 그때 그렇죠. 이제 총선 국면이었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총선에 임하시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잖아요, 정치인한테는. 근데 이해찬 대표께서 워낙에 이제 큰 역할을 민주당에서 굵직하게 해오셨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해찬 대표께 뭔가 주도권이 넘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잘 쓸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아쉽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일단 1차적인 평가는 지난번에 사실 압승을 거뒀던 총선에 임해주셨던 선봉장이셨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께서 조금 기대가 되는 마음이 더 크기는 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SNS에 새술은 세부대 미래로 가야 한다라고 적어놓고 이해찬 대표를 또다시 모셔오시면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전 그렇게 읽히는데. 네. 올드보이 쇄신이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뭐 선대위원장의 나오는데,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해찬 전 대표를 국민들께서 그렇게 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휘봉을 잡는다고 해서, 물론 여당은 좋을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해찬 대표의 그런 비판적인 내용도 많고 공격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선거가 이해찬 대표가 지휘봉을 잡으면 여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야당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해찬 대표가 뭔가 그런 전략을 잘 짜고 이런 느낌도 저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그런 이미지들이 좋지 않은 측면들이 많지 않나 생각돼요. 근데 뭐 사실은 전략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거두는 데에도 저는 많은 역할을 하셨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당의 총선 전략에 있어서 많은 관여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선거 유세를 하고 선거 운동을 누굴 전면에 내세워서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분들을 데려다가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나쁘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설 인사로는 이제 대통령실 합창단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게 영상을 공개했는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저는 사진만 봤습니다. 사진만 보셨어요? SNS에 네. 릴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잘 봤습니다. 아, 풀 영상은 안 보셨나요? 혹시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제 릴스로 예. 연기부터 시작하는 풀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차마 풀 영상은 볼 수 없었어요. 노래 잘 저도, 부르시는 것 저는. 같아서, 네. 예. 노래는 원래 예. 좀 잘 예. 부르시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워낙 쇼폼도 많이 보실 거고 젊은 분이 이제 그런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이 궁금했거든요. 전 여당의 감상평이 궁금해요. 네, 저도요. 아니, 설 연휴고 연휴다 보니까 뭐 대통령께서 갑자기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뭐 하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금 왜 굉장히- 숙연해져요? 아니, 예. 뭔가 예, 숙연해졌어요. 노래 잘 부르시는 거 네. 잘 확인했고요. 내일 공천 예. 면접이라 그랬죠? 아, 네. 예. 아니 사진 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사실 뭐 사진도 보고 약간 짤처럼 이제 끝에 이렇게 하는 움직임을 봤다고 할까요? 아, 네. 움짤. 네, 움짤을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은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아니 국민들 마음에 지금 불이 났는데 열받아서 염장지르나 저는 이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대통령이 좀 잡았어야 되는 기회가 저는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자회견을 안 하고 대담을 하셨고 대담에서는 뭐 김 여사가 더 매정하게 하지 못한 것이 뭐냐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퉁치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전혀 해주지 못했던 굉장히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셔놓고 이제 설 인사를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합창하고 이러는 거 국민들이 좋게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라는 일이나 똑바로 하고 하라는 사과나 좀 제대로 할 것이지 노래 부르면 뭐 놀리는 거냐. 진짜 정말 그런 대통령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그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퍼포먼스에 치중하실 게 아니라 좀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진솔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에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예상대로 설 인사 영상에는 출연을 안 했고 이제 KBS 대담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이제 설명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뭐 언제쯤 다시 김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설까? 이것도 좀 주목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총선 전에는 뭔가 여사께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총선 이후에 좀 역할을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자칫 이것이 안 그래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항인데 정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사의 어떤 활동 반경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좀 총선 이후에 활동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를 숨겨도 김건희 여사의 잘못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약간 뭐 활동 중지도 아니고 이렇게 잠시 숨어 계신다고 해서 그 디올백 받는 영상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국민들이 이미 다 봤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히 대통령으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했고요. 사과도 받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깐 뭐 대통령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리는 소나기 잠깐 피해가자 이렇게 접근하실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이렇게 숨어 계실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반성하고 죄송하다 이런 1차적인 인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